안녕하세요. 담담한 라디오입니다. 자기 전 분명 핸드폰을 잠깐만 확인하려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면 30분, 1시간이 훌쩍 지나 있는 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끝자락에는 딱히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헛헛함이 남곤 하죠. 누군가의 새 자동차, 누군가의 웃는 아이들, 누군가의 화려한 이력.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 장면들 앞에서 이상하게도 내 하루가 더 초라해 보이는 순간을 만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런 마음을 안고 계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한 철학자가 남긴 동굴의 비유라는 이야기를 빌려 우리가 왜 남의 삶 앞에서 자꾸만 위축되는지 조금 더 차분한 시선으로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밤을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별일 없이 무난하게 흘러가던 하루였는데 우연히 마주친 게시물 하나에 순식간에 기분이 가라앉아 버리는 밤 말입니다. 나만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 초조함. 여행 한번 떠나지 못한 스스로가 갑자기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누군가의 화목해 보이는 저녁 식탁 앞에서 내 하루가 유독 밋밋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내보이기로 결정한 아주 짧고 정제된 한순간을 보았을 뿐인데도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익숙한 위축감의 정체가 사실 우리가 짐작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 감정은 내가 부족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초에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대상을 견주도록 만들어진 구조 속에서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흔들림일 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이 인식의 함정을 이미 정밀하게 짚어냈습니다. 오늘은 그가 남긴 동굴의 비유를 빌려 여러분 마음 한켠에 자리한 오래된 비교의 습관을 가만히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야기가 끝날 즈음엔 마음의 무게가 한결 덜어져 있으시길, 그리고 스스로를 지켜낼 작은 지혜 하나를 품고 가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익숙한 감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들 나만 빼고 잘 사는 것 같다. 혼자 있을 때 문득 떠오르는 이 생각은 한번 스치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짧은 틈에도, 점심을 먹고 남은 자투리 시간에도, 불을 끄고 누운 이불 속에서도 우리는 습관처럼 그 화면을 다시 열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조여오고 뚜렷한 이유 없는 조바심이 차오릅니다.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면 이상한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그 장면은 SNS 속 그 사람이 실제로 살아낸 하루 전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서운했던 순간, 지쳐 쓰러지듯 잠들었던 밤, 혼자 속으로 사겼던 걱정거리는 그 어디에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우리 눈앞에 놓인 것은 그 사람이 직접 고르고 다듬어서 가장 환한 조명 아래 세워둔 찰나의 장면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은 그 짧은 조각을 마치 그 삶의 총합인 양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의 하루 전체와 나란히 놓고 저울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이 감정을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내가 남들만큼 잘나지 못해서라고 스스로를 탓하며 넘깁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특정한 누군가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거의 모든 이가 자연스레 부딪히는 반응일 것입니다. 정작 짚어야 할 지점은 내가 모자란가 아닌가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으며 그것을 무엇으로 착각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인식의 구조를 아주 오래전에 이미 꿰뚫어보고 거기서 벗어날 길을 제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이라는 이름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그가 어떤 사연을 거쳐 이런 사유에 이르렀는지 아는 분은 많지 않은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그의 삶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명망 있는 가문에서 한 청년이 태어났습니다. 플라톤은 원래 귀족 가문 출신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만남이 있었으니 바로 소크라테스라는 스승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거리를 거닐며 사람들에게 끝없이 질문을 던지는 인물이었습니다. 정의로움이란 대체 무엇인가? 그대는 정말 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플라톤은 이 스승 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고지곳대로 믿지 않고 끝까지 캐물어 사유하는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스승은 부당한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테네라는 공동체, 많은 이들이 옳다고 믿던 그 다수의 판단이 사실은 진실과 한참 어긋날 수도 있다는 것을 플라톤은 스승의 죽음을 통해 뼈저리게 목격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 등을 겪으며 그는 정치와 정의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길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테네에 아카데미아라는 학당을 세워 오랫동안 제자들을 길러냈고 여러 권의 저작을 남겼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작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국가인데요. 이 책은 정의로운 공동체란 무엇인가를 논하는 동시에 인간이 진리에 다가서는 과정을 담은 여러 비유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대목이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볼 동굴의 비유입니다. 플라톤이 평생 붙들었던 물음의 핵심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반드시 진짜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감각으로 접하는 세계란 진짜 실제의 잔영일 수 있고 진짜 실제는 그 뒤편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무거운 통찰을 딱딱한 논증으로만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머릿속에 생생히 그려볼 수 있는 인상 깊은 하나의 장면으로 풀어냈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2400년이 흐른 지금 우리 손안의 작은 핸드폰 화면 앞에서도 고스란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플라톤은 이런 장면을 그려 보입니다. 깊은 동굴 안,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몸이 묶여 있습니다. 손과 발, 목까지 결박된 채 오직 눈앞의 벽 하나만을 바라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등 뒤 저 멀리에는 불이 타오르고 그 불빛과 사람들 사이로 누군가가 여러 형상을 들고 오갑니다. 그때마다 그 그림자가 눈앞의 벽에 어른거립니다. 한평생 그렇게 살아온 이들에게는 그 그림자야말로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림자가 흔들리면 그것이 진짜 움직임이라 여기고 그림자 쪽에서 울림이 들려오면 그것이
진짜 말소리라 믿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그것을 그림자라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애초에 그림자 아닌 다른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 사람이 어떤 계기로 결박에서 풀려납니다. 그는 처음으로 몸을 틀어 뒤편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 그는 눈이 시려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늘 보던 흐릿한 그림자보다 이글거리는 불빛이 훨씬 낯설고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는 차라리 예전의 그림자가 편했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동굴 바깥까지 이끌려 나가게 되고 그곳에서 햇빛 아래 놓인 실제 사물들을 마주합니다. 나무는 나무 그대로, 시냇물은 시냇물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고개를 들어 이 모든 것을 비추는 태양, 즉 진리 그 자체를 보게 됩니다. 플라톤에게 이 태양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참되고 좋은 것인지 이해하게 하는 선의 이데아를 상징합니다. 그는 다시 동굴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여전히 묶여있는 이들에게 지금 보고 있는 건 그림자일 뿐 진짜는 저 바깥에 있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어두운 동굴로 되돌아온 그의 눈은 이제 그 안의 그림자를 오히려 잘 분간해내지 못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를 조롱합니다. 밖에 나가더니 눈만 나빠진 게 아닌가. 저 바깥은 위험하다는 증거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벽만을 응시한 채 그림자를 진짜로 여기는 삶을 이어갑니다. 이제 이 오래된 장면을 지금 우리 손안의 핸드폰 화면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열어보는 그 SNS 속 게시물들. 그것이 다름 아닌 플라톤이 말한 동굴의 벽에 비친 그림자입니다. 물론 플라톤이 2400년 전에 SNS를 예견한 것은 아닙니다. 동굴의 비유가 직접적으로 다루는 문제도 SNS나 상대적 박탈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현실의 전부라고 믿어도 되는가? 라는 질문은 오늘날 SNS를 바라볼 때에도 흥미로운 통찰을 줍니다. 누군가의 눈부신 여행사진, 화목해 보이는 가족의 한 컷, 성취를 알리는 게시물. 이것은 그 사람 삶 자체가 아니라 그 삶 가운데서 선택되고 다듬어져 가장 밝은 조명 아래 세워진 뒤 벽에 드리워진 하나의 잔상일 뿐입니다. 그 한 장의 사진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컷을 지웠는지, 그 미소 뒤에 어떤 하루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플라톤 이야기 속 사람들은 자신이 묶여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 SNS 속 장면이 다듬어지고 골라진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이미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일 밤 스스로 그 벽 앞에 다시 자리를 잡고 손끝으로 화면을 넘깁니다. 플라톤이 그린 사람들은 강제로 묶여 있었지만 우리는 제 발로 그 자리에 앉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이 동굴이 더 은밀하고 깊은 감옥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자발적인 결박에서 벗어나는 일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동굴 밖으로 처음 나온 사람이
강렬한 태양빛에 눈이 부셔 고통스러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핸드폰을 내려놓고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 깊은 허전함과 초조함을 느낍니다. 나만 세상의 흐름에서 뒤처지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찾아오죠. 하지만 이 어색함은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자극과 비교에 길들었던 마음이 진짜 현실에 적응하며 눈을 떠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동굴 밖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태양, 즉 삶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가공되지 않은 나의 하루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유사한 예시로 동양고전 장자의 변무편에는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이어주면 괴로워하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잘라내면 슬퍼한다. 오리의 짧은 다리도 학의 긴 다리도 각자가 타고난 본성 그대로 이미 온전한 것입니다. 장자가 말하고자 한 핵심은 자연스러운 본래의 모습에 인위적인 잣대를 대어 억지로 늘리거나 줄이려 할 때 비극과 괴로움이 시작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걸 우리 삶에 대입해보면 이렇습니다. 남의 SNS 속 모습이 근사해 보인다고 해서 내 삶의 결을 억지로 늘리거나 자를 필요는 없습니다. 남의 기준이라는 인위적인 잣대에 나를 맞추려 하지 않고 원래 내가 가진 결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장자가 건네는 참된 삶의 지혜입니다. 플라톤의 비유로 돌아와서 동굴로 돌아와 진실을 전하려던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배척당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제 비교를 그만두고 내 삶에 집중해야지 라고 다짐할 때 마음속에서 남들처럼 안 살면 뒤처질 텐데 라는 불안의 목소리가 끈질기게 따라붙습니다. 2400년 전 플라톤이 말했듯 착각에서 깨어나는 것은 홀로 할 수 있지만 그 깨달음을 지켜내는 데는 크고 작은 저항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남이 만든 화려한 그림자에서 걸어나와 조금은 낯설더라도 온전한 나의 하루를 있는 그대로 맞이해보는 건 어떨까요?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내 삶은 이미 그 자체로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조금 더 정확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SNS를 동굴의 벽이라고 불러왔지만 이것은 SNS라는 도구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플라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동굴 속 사람들에게 가짜 그림자를 보여준 것은 실은 저 뒤의 불빛 앞에서 인형과 물건을 들고 오가며 환상을 만들어내던 조작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의 불은 어둠 속을 비추는 하나의 인공적인 빛이었죠. 플라톤의 원문에서 동굴 안의 불은 진짜 태양이 아닌 감각세계의 한계를 뜻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재해석해본다면 이 불빛, 즉 SNS라는 매체 자체는 누군가와 연결되는 유용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해 멀리 사는 가족의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은 분명 삶의 보탬이 되는 빛입니다. 진짜 문제는 도구가 아니라 그 빛 앞에서 누군가가 잘 다듬어 올린 조각난 장면 하나를 그 사람의 삶 전체로 나아가 나의 삶과 견줄 수 있는 대상으로 착각해버리는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왜 이토록
자꾸 남과 나를 견주려 할까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인간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성상 정치적 동물이다. 본래 이 말은 인간이 공동체 안에서 비로소 도덕적이고 완벽한 자아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이지만 진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해보자면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고 무리 안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확인하는 본능을 가진 존재로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를 오늘날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타인의 행동이나 위치를 살피고 나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경향이 인간에게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이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안전한지, 타인과 비교해 부족하지는 않은지를 살피는 감각은 아주 오래된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니 비교하려는 마음 자체는 결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원래부터 있던 본능입니다. 문제는 이 기능이 설계될 당시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이 기능을 사용하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우리 조상들이 비교하던 대상은 같은 마을에 살던 수십, 많아야 수백 명의 이웃이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작은 화면을 통해 견주는 대상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수십억 명 가운데 저마다 가장 빛나는 순간만을 골라 올린 장면들입니다. 우리 안에 오래된 비교 본능은 여전히 옛날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데 그 본능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비교 대상의 크기는 수백 배, 수천 배로 부풀려진 셈입니다. 애초에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규모의 비교를 매일 밤 스스로에게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누군가의 화면 앞에서 마음이 흔들렸다면 그건 여러분이 유난히 약해서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안에 있던 본능이 한 번도 마주해 본 적 없는 낯선 규모 앞에서 잠시 과하게 반응한 것뿐입니다. 불빛 자체를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불빛이 그림자로 바뀌는 그 찰나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음으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동굴의 비유가 우리에게 건네는 지혜를 일상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붙들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SNS를 보기 전에 이건 조각이지 전체가 아니다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는 습관입니다. 이건 단순히 마음가짐을 다잡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작은 문장 하나를 정해두고 타인의 SNS를 열기 직전 혹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 문장을 소리 없이 되뇌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뜸했던 친구가 발리 해변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고 해봅시다. 맑은 하늘, 근사한 리조트, 웃고 있는 얼굴. 이걸 본 순간 나는 요즘 뭐하고 사나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렇게 되뇌어 보는 겁니다. 이건 그 친구의 일주일 중 1시간, 하루 중 한 컷일 뿐이다. 실제로 그 친구는 여행을 준비하며 몇 달간 야근을 견뎠을 수도 있고 여행지에서 배탈로 하루를 알아누웠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뒤 맥락을 전혀 모른 채 가장 빛나는 한 장면만을 손에 쥐고 있는 셈입니다. 이 습관이 익숙해지면 화면을 보는 순간과
그 화면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이 생깁니다. 바로 그 틈이 우리를 그림자로부터 한 걸음 떨어뜨려 놓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가 실제로 겪은 순간을 짧게 적어보는 습관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일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핸드폰 메모장이든 손바닥만한 수첩이든 잠들기 전 딱 3줄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적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점심에 동료가 타준 커피가 유독 맛있었다. 퇴근길에 하늘이 오랜만에 맑았다. 저녁에 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제잘 들려줬다. 이렇게 적어놓은 문장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화면 속에서 보는 남의 하루는 편집되고 과장된 하이라이트지만 이렇게 스스로 적어내려간 문장은 있는 그대로의 내 하루입니다. 이 기록이 하루하루 쌓이면 나중에는 그 자체로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남과 견줄 필요 없이 내 삶에도 분명히 붙잡을 만한 순간들이 있었다는 증거 말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만족할 줄 아는 만족이야말로 늘 만족한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을 남겼습니다. 이 기록의 습관은 만족의 기준을 화면 밖 남의 것에서 내 하루 안으로 옮겨오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실제로 손이 닿고 눈이 마주치는 무언가에게 정해진 시간을 내어주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시간만큼은 핸드폰을 다른 방에 두고 마주 앉은 사람의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잠들기 전 20분은 SNS 대신 책을 펼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그저 라디오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다소 심심하고 허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동굴 밖으로 처음 나섰던 사람이 눈이 부셔 괴로워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시간을 몇 주간 이어가다 보면 핸드폰 SNS 없이도 채워지는 종류의 만족감이 있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됩니다. 가족과 나눈 소소한 대화, 책 속 한 문장, 창밖에 저물어가는 하늘. 이런 것들은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는 오롯이 나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시작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 마음에 가장 와닿는 것 하나만 골라 이번 주에 딱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철학은 머릿속에 쌓아두는 지식이 아니라 나의 하루하루를 지켜내기 위해 조금씩 물을 주는 습관에 가까우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그 벽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부러워하며 들여다보는 그 화면 너머에 나의 화면을 들여다보며 똑같은 마음의 동요를 겪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무심코 올린 여행사진 한 장, 오랜만에 나눈 즐거운 저녁 모임의 한 컷을 보고 어딘가에 누군가는 오늘 밤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작 나는 그 사진을 올린 뒤 곧바로 밀린 설거지를 했을 뿐인데 그 화면을 보는 이에게는 내 삶이 마치 걱정 하나 없는 것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동굴 안에서 그림자를 보는 자인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자이기도 한 셈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비교라는 감정은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저 사람의 그림자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잔상이듯 나의 그림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 역시 내 삶의 가장 흐릿한 부분은 지운 채 밝은 조각만을 벽에 걸어두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이 벽 앞에서 서로를 재고 있는 우리 모두는 실체가 아니라 실체의 그림자끼리 마주보며 저울질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림자와 그림자를 견주며 한쪽이 더 무겁다고 혹은 더 가볍다고 판단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애초에 답이 있을 수 없는 셈법이 아닐까요?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오늘 나눈 마음을 가만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타인의 SNS 앞에서 작아졌던 마음, 그 위축감이 하루 종일 며칠씩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았던 시간. 그것은 우리가 특별히 부족하거나 못나서가 아니라 애초에 견줄 수 없는 것을 견주도록 짜인 벽 앞에 스스로 다시 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플라톤의 이야기를 오늘날의 언어로 옮겨본다면 그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정말 세상의 전부일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혹시 현실의 일부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우리는 어쩌면 남들처럼 화려하게 살아야만 혹은 그들을 완전히 따라잡아야만 마음이 편해질 거라 믿어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플라톤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그 비교의 끝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목적지일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누군가의 화면 앞에서 마음이 흔들렸다 하더라도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그 흔들림을 알아차리고 잠시 멈춰섰다면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해내신 겁니다. 혹시 아직 그 벽 앞에서 완전히 몸을 돌리지 못하셨더라도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벽에 비친 그 잔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자리입니다. 실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에 소중한 마음을 계속 내어주기엔 오늘 하루가 너무나 귀합니다. 이제 스스로를 작게 만들던 그 시선을 내려놓고 그동안 비교하느라 애 많이 썼다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지금 내 곁의 진짜 삶과 다시 눈을 맞춰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담담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을지 궁금해집니다. 지금 이 밤 아직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비교의 감정이 있다면 혹은 언젠가 동굴의 벽 앞에서 몸을 돌려본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나눠주시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지금 이 고요한 밤 홀로 SNS를 들여다보며 작아지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더없이 따뜻하고 위로가 되어줄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은 가벼워졌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대를 초월한 고전의 지혜를 더욱 쉽고 다정하게 풀어내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쉼표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공간을 여러분의 따스한 온기로 가득 채워주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휴식처 담담한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